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55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와, 오늘도 진짜 오늘은 사실 같이 방송하기 부담스러운 분을 모셨어요. 왜 모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엄청나게 원하시는 분입니다. 네. 예, 우리 그 정치계에 지금 엄친아, 막 흥행 수표 이런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이죠. 정말 사기 캐신 게 근데 이렇게 사기 캐신데 재밌게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저 시작하기 전에도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재밌으세요. 게스트 우리 귀한 게스트 이 민주당의 법률 대변인으로 또 큰 역할 해주시고 계신 김한규 지금 대변인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법률 대변인 김한규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법률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민주당에 요즘 대변인이 너무 많아요. 그 옛날에는 대변인이 각 당에 한 명, 뭐 이렇게 네. 내지 두 명 해갖고 그 당에 이제 유명 대변인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낙연 당대표도 예전에 그랬었고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요즘 모 의원님이 무슨 야구단이야 왜 이렇게 많아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본인이 대변인 할 땐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갖고 내가 지금 마음속에 이제 품고 있어, 담아놓고 있어. 내가 언젠가는 나도 그런 얘기를 본인한테 하여튼 친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의원들 대변인들이 쭉 있고 그다음 원내 대변인이 또 따로 있고 네. 또 민주당의 분야별 대변인이라고 법률, 뭐 안보, 경제, 그다음에 국제. 국제 최지은 국제 대변인, 노동 이렇게 네. 있고 또 이제 상근부 대변인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많아갖고 처음엔 이제 이런 법률 대변인이 되면 뭐 엄청 바쁠 줄 알았는데 기자들이 알고 연락을 안 해요. 뭐냐면 의원들이 있으니까 의원들이 이제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지 저한테는 뭐 별로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저 혼자 얘기를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오늘은 오히려 제가 얘기하면 좀 조용히 해 이럴 거예요. 네. 우리 또 빛나는 김한규 대변인님과의 방송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이후에 차차 그 뭐 개인적인 이야기들 특히 뭐 지금 현안도 중요하지만 김한규 대변인님이 걸어오신 삶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 왜 민주당으로 왔을까? 왜냐하면 스펙이라든지 충분히 사실은 뭐 보수 자칭 보수라고 전 부릅니다만 그런 쪽을 선택한 사람도 많을 텐데 이런 엄친아가 어떻게 민주당을 오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을 저한테 제 옛날에 총선 때 제 유튜브에 댓글 달아서 내가 어떻게 하냐고. 민주당을 좀 비하하시는 건가요? 제가 비하는 게 저는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몰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이 그러니까 서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우리들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 이런 분이 어쩌다 여기에 오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궁금해하시죠. 이렇게 몰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저 오해고요. 아무튼 그래서 네.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박수를 한번 네네. 치고 가는데 그 일단은 아무래도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가기 앞서 현안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또 대변인 뭐 법률 대변인이시지만 어쨌든 대변인으로서 민주당 뭐 제 댓글에도 많이 달리는데 민주당 뭐하냐부터 시작해서 뭐 실망이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한 뭐 간략한 이야기를 듣고 김한규 대변인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쭤볼 예정인데 일단은 지금 아무래도 가장 핫한 건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잠깐 하루만 기사를 안 봐도 너무 많은 소식이 업데이트가 돼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에도 또 많은 소식이 달라져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자 기준으로 이제 오늘 화요일인데 그 녹화 기준으로 지금 어떤 일들이 있고 민주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180석을 뽑아줬는데 뭐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174석이 됐어요. 6석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 힘이 그만큼 줄어든 것은 이제 아니지만 사실 뭐 의결 정족수로 치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헌법 개정 빼고는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예전에 불렸던 것도 그게 이제 60% 이상이 되면 또 패스트 트랙에 올릴 수도 있고 그것도 이제 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왜 못하냐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단기간의 게임이 아니라 어차피 문 대통령의 임기까지 우리가 완성해야 될
이제 그림이 있고 또 21대 국회 내 완성해야 될 국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한쪽에서는 보고 있는 게 이제 검찰 개혁이고 또 하는 쪽에서는 민생 개혁이고 두 가지인데요. 지지자들도 의견이 양분돼요. 네.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약간 피곤해하시는 분도 있고 민생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검찰 개혁을 더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좀 시간이 되고 나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굳이 해야 되냐 하시던 분들도 지지자분들도 오히려 좀 필요성을 좀 느끼는 네. 그래서 사실 좀 이런 때를 기다려 왔던 것 같아요. 검찰 개혁 부분은 결국은 이제 정당성을 확보하는 시간들이 좀 있어서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뭐 이제는 공수처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는 모습을 바꿔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때가 왔다라는 느낌이 당내에서도 분위기가 있고 지금 정도 하면 물론 이제 보수 언론이나 뭐 일부 이제 단순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하시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섣불리 뭐 개혁을 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못 나올 정도의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라고 보고요. 이 공수처법은 아시겠지만 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안 하니까 뭐 방법은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 절차는 조만간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윤석열 총장 부분은 사실은 뭐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임명권자인 대통령 또는 지금 징계 절차에 올렸으니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라서 민주당은 일단 법무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윤석열 총장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그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길을 기다리고 있고 그 조치가 취해지면 그거는 추미애 장관 개인의 결정이 아니고 뭐 징계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게 존중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도움을 드릴 거고요. 이 징계 절차에 대해서 그냥 좀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이 감찰을 했는데 감찰에 응하지 않아서 징계 청구를 하고 동시에 업무 집행을 정지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업무 집행 정지에 대해서 법원이 부적절하다라고 가처분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미리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징계위원회 때까지 이 며칠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은 큰 상관이 없고 실제로 법원 결정을 봐도 이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적절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절차고요. 이제 오직 굳이 뭐 징계위원회 전에 업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추미애 장관의 결정이 위법한 건 아닌데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데 그 본인이 봤을 때 법원이 봤을 때 검찰총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재량권은 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되고 이 건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업무에 복귀시키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뭐 그거는 뭐 존중하고 중요한 건 이제 징계위원회의 네. 결정인 것 같고 우리 쪽 지지자들은 뭐 파면, 해임, 면직 뭐 이런 중징계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이고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게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정부 여당이나 하여튼 추미애 장관 개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간다라는 발언을 하는 순간 나중에 징계 절차의 징계의 효력을 다툴 때 다 쓰여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네. 결정이 나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지자분들께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왜 그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강력하게 이 징계를 하라라고 내지는 뭐 파면이나 해임을 하라라고 의견 제시를 안 하냐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다 이런 법적인 고민 어차피 이건 소송으로 가서 법원에서 다퉈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흠결을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이 있고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네. 징계위원들이 이게
다 독립적인 전문성을 갖고 또 검사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이나 처해진 위치가 다 달라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중징계가 나와서 윤 총장이 계속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소송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하는 건데 소송으로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디테일한 내용인데 만약에 본인이 정말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있으면 임기가 내년 7월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보수당의 보수 야당의 대권 경선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게 나가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게 좀 일정이 안 맞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검찰총장 임기를 중단에 관두고 나가버리면 그러면 본인의 인기라는 게 검찰총장으로서의 인기인데 그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내심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본인이 강제로 더 이상 근무를 못하게 임기를 못 지키게 정부 여당 힘있는 권력 살아있는 권력이 자기를 만들었고 네. 자기는 약간 피해자로서 밖에 나와서 억울하지만 따른다. 탄압받는 이미지. 그리고 나는 이거를 법적으로 나를 임명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인가를 했기 때문에 존중해서 따른다. 하지만 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장외에서 다투겠다라고 하면서 대권 레이스를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되게 강하게 있어요. 뭔가 약간 이러고 듣고나 기분 탓이었는데 약간 오늘 표정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밤에 퇴근할 시간에 출근하면서 뭔가 좋아 보여갖고 이게 그렇죠. 법원에서 1차적으로는 자기 편을 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에 그리고 이런 그림은 주변에 자꾸 윤 총장이 대통령 되길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검찰 출신의 정치인들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 새로운 기존의 이제 대권 후보들하고는 안 친한데 자기랑 친한 사람이 이제 대권 후보가 되면 이분이 혹시라도 잘 되면 자기가 측근으로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훌륭한 사람 주변 옆에 서서 대선 캠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자기랑 친한 사람, 자기가 거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로 보통 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콩고물. 뭐 꼭 그렇다기보다 성골이 내려고 노력하시는 나의 분. 존재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옆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이제 욕구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고급스럽게 되게 표현해주시네요. 네, 그런 콩고물이라고 되게. 저렴한 표현 죄송합니다. 아니 뭐 하긴 근데 그 실제로 그런 거를 무시도 못 하겠네. 근데 그러면 하나 궁금한 건 뭐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대권 레이스에 나와서 잘 됐을 때 가정하고 함께하는 플랜을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그럼 만약에 뭐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뭐 처벌받게 되거나 외로운 곳에 혼자 가게 되면 그런데도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연락하고 좀 힘을 줄지 그런 게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뭐 하시는지 보면 알 것 같아요. 황교안 전 대표가 검찰 출신에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총리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 주변에 누가 지금 모시고 다닌다는 얘기 별로 못 듣지 않았어요. 냉혹한 거예요, 사실. 윤 총장님도 지금 벌써 막 검찰 선배인 그 누가 홍준표 의원님이 막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저쪽엔 검찰 출신들 대권 후보가 너무 많아요. 홍준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황교안, 원희룡, 뭐 다들 검찰 출신이라 오히려 그쪽에 가면 검찰 출신인 게 그냥 원어브댐이라 잘 먹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주변에 보니까 그 주변에 검찰 출신들이 약간 분위기 띄우면서 계속하자. 예전에 정말 그 유엔 사무총장 하셨던 반기문 이제 총장님도 주변에 제가 알기로 이제 가까운 분들이 막 미국까지 가서 막 권유하고 그랬어요. 그게 주로 외교관 출신들, 외교부 출신들이 이제 많이 그런 일들을 하셨죠. 갑자기 이렇게 들으니까 이런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막 그 이쪽으로 권력으로 끌어당기고 이게 뭐 저도 무조건 바람직해 보이진 않은데 뭐 프로게이머 동료들한테 좀 맨 욕만 먹고 있거든요. 갑자기 되게 외로워지는데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고.
아무튼 되게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하실 때 되게 고급지고 되게 귀에 쏙쏙 박히게 표현하시는 네, 아니, 능력인 것 같아요. 법률 대변인님이라셔서 그런지 말씀하시는 게 정말 팍 꽂히게 얘기를 잘해주시고 저 약간 그 공감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때가 왔구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때를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약간 정치에 있어서 특히 이 결정권자들이 어려운 점이 이 여론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지지자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너무 또 앞서가도 이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게 되면 저는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게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때부터 검찰과의 싸움을 그렇죠. 하셨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윤 춘장이 한 몸 다해서 이렇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또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많이 확보를 해주고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제 많이 때가 되지 않았나. 많은 분들께서 좀 저를 포함해서 좀 답답함을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좀 조금씩만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마치 이제 윤 총장이 보수 쪽 인사인 것처럼 이제 진보 보수 여야가 나눠 갖고 저쪽에서 검사들이 어떤 행태를 하든지 뭐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 지금 정부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분들이 중도에 있는 분이 보시기에도 야 그런데 어떻게 검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다 모여서 자기 편들끼리 딱 스크럼을 짜갖고 다들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지금 징계위원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법무부 차관이 못하겠다고 이제 사임을 하고 저렇게까지 자기네들끼리 뭔가 보호를 해줘야 될까? 뭔가 저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좀 강하구나.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드신 분은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제 검사와의 대화라든지 당시에 검찰의 말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노무현 네. 대통령이 당시엔 지지율이 낮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고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야당에서도 그걸 이용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노무현 대통령의 반에 반만 닮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당시에는 엄청 욕을 해놓고선 그러니까 나 한생경제 해놓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저는 지금의 그 모습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의 검찰하고 결국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인식을 하면서 조금씩 노무현 대통령을 아끼셨던 분들이 결국은 그런 감정을 조금 오히려 이제 검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사실은 검사들이 일일이 그 뭐 성명을 내고 단체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고 있어요. 당 자체가.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냥 국민들이 평가하시기에 저희가 100번 뭐 비난을 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보시는 게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고 저는 절대 이게 검찰한테 도움이 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자연스럽게 사실 이게 아마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전 뉴스공장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마음은 막 듣다 보면 저도 가끔씩 욱할 때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실체 알아서 스스로 알아가는 것도 있고 제가 나오는 코너요. 네, 코너 해뜰날 해뜰날 코너. 이따 그래서 해뜰날 자연스럽게 해뜰날에 대한 네. 얘기도 많이 여기는 쥐구멍이거든요. 좀 더 이 새날은 이 뭐지 유튜브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저희는 좀 마이너한 코너이기 때문에 볕들날을 기다리는 쥐구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기 딱 앞서서 그 지지자분들이 그러면 지금 민주당을 보면서 걱정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뭐 이외로도 지금 12월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이런 개혁 법안, 뭐 그런 국정원이라든지 뭐 이런 개혁 법안도 이번에 뭐 통과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마무리 한번 해주시고 바로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법안들은 12월 8일 정기국회 막판에 통과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통과시키면 그 이후에 정기국회 일정 동안 이제 야당의 반발이 심할 테니까 진행이 안 될 거고요. 막판에 의원님들 얘기 들으니까 뭐 급할 때는 하루에 막 300건씩도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쟁점이 없는 법안들,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불만이 없는 법안들은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 제가 이제 씀TV에서 진행했던 이것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코너로 중요 법안들
그러니까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든지 전국민 산재보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공수처법 다양한 법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시킨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멀지 않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방송 나가는 시점을 보면 그렇고 그리고 그 어차피 일하는 국회 모습이 야당이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못한다 하지만 본인들은 법안 하나를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비난과 비판밖에 못하고 사실은 네. 그거 한 50석만 있어도 충분히 50석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몇 석만 있어도 비난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하튼 그래도 우리가 여당으로서 특히 이제 다수당으로서 분명히 성과를 낼 거고요. 그거는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분명히 이제 성적표를 보면 결국 어떤 것들이 통과됐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저 민주당사 주변에 이제 여의도 주변에 보면은 계속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고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양한 법안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법안들이 다 통과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시위를 한다고 해서 다 그게 전 국민이 다 동의하는 법안은 아니잖아요. 예. 그걸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최소한 개혁적인 부분에서 후퇴했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 그러니까 공정경제 3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없겠어요. 네. 출신 성분이 다 다르고 또 지역구에 있는 기업들도 있겠고 본인이 살아온 인생에 대기업 사람들하고 어찌 뭐 관련된 게 없겠어요.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모 기업의 임원이 기자 신분증을 갖고 국회에 네. 올 정도로 이 대기업들의 로비 능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도 계속 그런 보이지 않는 이제 논의가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고 당 자체에서 이 180석에 대한 이 지지자들의 이 원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좀만 기다리시면 그래도 아마 정기국회 끝날 때쯤은 뭐 이 정도면 정도 얘기까지는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100% 만족은 못해도. 네. 이게 뭔가 들으면은 이렇게 차분하게 조용조용히 얘기해 네. 주시는데 되게 안심이 돼요. 그래요.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놓이고 왜냐면 졸지 마시고. 아니 해뜰날 코너에 나오셨을 네. 때도 뭔가 우리 편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든든한 느낌 든든해. 알죠? 같은 네. 편이라서 다행이다 네. 이런 생각 드는데 너무 네. 얘기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갑자기 딴 얘기인데 근데 참 그러긴 해요. 아까 180석 자꾸 민주당 얘기하는데 왜 거기에 내 자리는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맨날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해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이 새날에도 자주 나오시는 우리 민주당의 이제 대변인단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하튼 전국에 253개 지역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민주당이 차지하지 못한 데들이 꽤 많이 여전히 있고 그런 분들이 모이면 원외 지역위원장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253개 다 지역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국회의원들까지 다 합친 전체 지역위원장 채팅창이 있고, 아니 저 카톡방이 카톡방. 있고, 네. 그 중에서 아마 의원방이 따로 있을 거고, 그렇겠죠? 의원들이야 이제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네. 원외 지역위원장 모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입과 동시에 탈퇴를 꿈꾸는. 네. 네. 누가 나가면 다들 막 칭찬해요. 그러니까 축하해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막 박경미 의원 청와대 바로 가시고 최재성 의원 청와대 가시고 저 강남에 있는데 네. 제 옆에 분들 다 사라졌어요. 전현희 위원장님, 권익 위원장 가시고 맞네. 김성곤 위원장님 해외 동포재단 이사장 가시고 한 분씩 사라지면 사람들이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나는 언제까지 여기에 막 이러면서 나도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다 막 이런 바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줬기 때문에 이제 상당수의 분들은 되게 만족해하지만 이 떨어지신 분들은 야 이때 안 됐는데 내가 다음엔 될 수 있을까? 설마 180석을 이만큼 더 얻긴 어려우니까 물론 200석이 될 수도 있지만
한 150에서 160석만 돼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 정도가 되면 오히려 20석을 뭐 줄어들 수도 있는데 과연 내 자리는 있을까? 원외위원장들 모이면 맨날 그런 슬픈 얘기를 하고 야 누구는 6번 떨어졌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는 우리 여기를 빠져나가자 말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정치를 하더라도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거기. 예, 제가 전혀 모시고 싶지 않은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빨리 나가고 싶어요. 네. 다음에는 무조건 들어가실 거라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오죽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참 정치가 되게 어렵다 생각한 게 이게 또 지역별 특성도 있고 뭐 참 저도 총선 때 그 찾아뵙고 되게 와 이런 분이 막 되게 빛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지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진짜 현안도 되게 이렇게 매끄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연스럽게 이제부터는 이 개인 인간 김한규로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초창기 때 계속 마음에 걸려갖고 이게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뭐 이제 어떻게 하다 민주당에 오시게 됐는지 뭐 그걸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그런 질문이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정치를 왜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항상 네. 받아요. 근데 저는 그거 전에 왜 민주당이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 왔는지 답을 하기 전에 뭐 그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보수적인 성향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형 로펌에서 근무를 이제 하는데 거기서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러면서 어디서 출마해? 그래서 어디서 한다 그러면 아 그래 열심히 해봐라고 하다가 근데 얘기를 하는데 뭔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제가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인 줄 알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 쪽 아니죠 상대방은 후보가 누구야라고 해서 상대방 국민의힘 후보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왜 민주당인지가 너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저는 뭐 아주 어릴 적부터 이제 민주당 성향에 뭐 사실 우리 아버님이 뭐 정치를 하시는 건 아닌데 아버님이 어릴 적부터 식탁에서 정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현안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행히 정치에 대해서 어린 나이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여기에도 스튜디오에도 사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청문회 때 50 청문회 때 명패를 던지면서 네. 소리쳤을 때 그 광경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때가 제가 좀 나이가 많은데 하여튼 나이가 드러나는데 하여튼 학창 시절에 그거를 보면서 되게 진짜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인 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제일 좋아하는데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 이제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릴 적부터 그냥 여기에 대한 애정이 되게 강했었고 근데 다만 현실 정치를 할 때는 조금 고민을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민주당 정치인이 없어.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뭐 조금 건너 아는 사람들은 다 저쪽 당에 가 있고 왜냐면 법조인들 중에 소위 그 하여튼 세속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쪽에 많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친한 국회의원이 좀 한 분이 있는데 다른 당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하고 싶다. 근데 원래 민주당 출신인데 당이 예전에 쪼개진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본인이 있는 당으로 오라. 이제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이었어요. 이제 바른 정당하고 합쳐갖고 우리가 바른미래가 될 거다. 네. 우리가 바른미래가 되면 이제 중도를 딱 이렇게 차지해갖고 장기적으로 서울에서 20% 이상 지역 지지율이 나올 거고 뭐 우리가 하여튼 이제 빅3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 민주당에서 안 돼. 민주당 사람들은 너 싫어해. 너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분이 예? 자기가 데려오려고 일부러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민주당은 절대 안 돼. 너 거기 가갖고 절대 사람 같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 쪽에 와야 된다라고 해서 진지하게 고민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리고 당시만 해도 민주당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득하신 분들이 다 민주당 출신에서 나간 분들이라 그런가 내가 잘 현실을 모르고 그런가 고민을 하면서
막 입당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결정한 게 그분이 막 얘기해서 당시 막 당 지도부랑 다 얘기해서 들어오면 입당식하고 뭐 대변인 시켜주고 막 이렇게 다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왜 정치를 하는지, 왜 이 당에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달라고 입당식 때 네. 발표를 하게 하고 밤새서 쓰우는데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는 막 썼어요. 예. 근데 왜 그 당에서 일을 해야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반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페이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변호사들이 이제 마음과 다른 얘기 잘하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게 되게 있어 보이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도 반이 안 써지고 그래갖고 아침에 새벽에 전화를 해 뜨고 전화했죠. 나 못 가겠다. 와. 근데 그 고민 과정에서 내가 정말 나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또 변호사 보니까 이론적으로 각 당의 정강 정책들을 다 비교를 했어요. 네. 당원들 막 다 뒤져보고 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설득이 돼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나 이런 거는 하등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네. 너무 쉽고 내가 그냥 생각하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성도 내가 민주당이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배경도 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뭐 당원 당규 이성적인 측면에서도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밖에 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에서 진짜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저는 약간 처음에 네. 스펙이나 뭐 이런 네. 걸 보고 당연히 약간 영입 인사신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네. 아니라 제 발로 걸어서 오신 그러니까 거라고. 그게 사실 좀 그런 게 영입 인사 보면 진짜 부러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 저 사법연수원 같은 조예요. 같은 동기에다가 조면 20명 단위로 2년 동안 같이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친하게 같이 지냈잖아요. 또 어느 날 영입 인사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 동작에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그래갖고 누나 나가면 떨어질 건데 어떻게 나경원 이겨 뭐 이런 얘기 서로 하고 서로 정알못들이 뭐 얘기한 거죠. 알고 보면 이기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신인들끼리 막 고민을 자기네들끼리 한 거야. 우리가 응? 얼마나 진지했겠어요. 또 진지하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린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근데 딱 영입 인사로 저는 이 당에서 해보려고 지금 나름 오래 준비를 했는데 막 그렇지 또 법조계 경력으로 10년 후배인 우리 이소영 의원이 있어요. 과천 의원 거기 직장 후배 출신인데 네. 거기도 영입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과천 의왕 이렇게 공천을 받고 그러면서 보면서 나는 왜 미리 들어왔을까? 근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 저도 현실적으로 고민을 했어요. 혹시 나한테 그런 기회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당에 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의 지도부라고 하더라도 이 전략공천이라든지 영입인사라는 건 당의 정책성과 상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뭔가 나는 아직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이제 나는 아닐 거다라는 그 아픈 진실을 알게 됐고 처음에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 2년 전에 민주당의 문을 두들기고 입당을 하고 나서 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 되게 경계를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민주당 성향이 아닌데 지금 민주당이 진보의 대세 시기니까 당선만 되려고 여기 온 거 아니냐. 그 모 유명한 이제 모 의원이 저쪽에 계신 분이 정치하려는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뭐니 해도 제일 좋은 당은 공천 주는 당이다. 그래서 고민하지 말라고 어디든 비슷하다고 공천 주는다고 하는 데 가라. 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 의원도 사실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고 싶었는데 안 돼 갖고 저쪽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정체성이 좀 안 맞아 보이는 인사여서 근데 저도 사실은 초반에 그래서 사실 당에 와서 네가 정말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지 애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되게 많이 당했고 제가 사실은 조금 당선이 되기 쉬운 지역에서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공천을 받아보려고. 근데 그쪽에서는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고 공심위 과정에서도 제가 받은 질문은
당신이 민주당에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되게 공격적인 질문을 받아서 되게 아팠어요. 사실 되게 아팠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다음 나는 분명히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있고 내가 여기서 기여할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혹시 강남에 이제 강남 제가 병인데 강남병의 지역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 라고 깜짝 이제 놀랐죠. 갑자기 왜? 그랬는데 그래서 좀 그럼 생각할 시간을 줘라. 왜냐하면 당선이 안 된다라는 거는 전화하는 사람도 알고 저도 알고 있었던 거고 시간을 달라는데 시간이 없대요. 당장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당에서 청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청년이 없어 강남에. 네. 강남에 출마해서 강남 사람들이 그냥 수긍할 만한 청년이 없어. 그러니까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갖고 딱 2시간 고민하고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때 출마할 때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나는 이게 민주당에 대한 나의 애정과 사랑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선거운동을 하는 건 되게 사실 힘들고 가슴 아프거든요. 네. 가족들도 다 이제 동원해야 되고 그런 건데 근데 그때 이제 민주당에 대한 나의 짝사랑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언젠가 민주당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제 마음을 이제 민주당이 받아들여 줬는지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나요? 이낙연 대표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낙연 대표님은 자꾸 이렇게 자가격리가 되셔갖고 만나지를 못해갖고 지금은 안 뵙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화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꼭 당 대표가 아니라 지지자분들이 이제 알아주실 거예요. 저는 그치. 처음에 얘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아니 거기 출마한 거 자체가 이보다 더 어떻게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거기서 당선만 되면 뭐 나중에 바로 이제 더 큰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하라고 하면서 의원님들이 나는 여기서 2번 떨어져서 됐어. 뭐 누구는 뭐 몇 번 떨어져서 얘기해갖고 그냥 이제 강남에서 당을 위해서 몇 번 떨어지기를 자꾸 기대하셔갖고 저는 다음엔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강남에서건 어디든 이제 사실은 뭐 국회의원이 막 되고 싶다기보다 그냥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원에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에요. 사실 여러 가지 고민. 내가 강남에서 열심히 해서 과연 이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제 뭐 다른 길을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이제 정치 영역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뭔가 다른 것으로 하는 게 민주당이나 뭐 하여튼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나 여러 가지 고민 중 뭐 사춘기도 아닌데 진짜 고민이 많아요. 근데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갖고 뭔가 제 느낌은 아까 그런 그 장면이 그냥 스쳐갔어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그 사람 막 앞에 2명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꿋꿋이 이제 이런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런 말씀 막 하시는 모습이 최근에 저도 영상 틈틈이 막 볼 때가 있거든요. 옛날 영상들. 근데 뭔가 그런 장면들이 막 오버랩 되면서 이번 총선 때 저도 찾아뵀을 때 한편의 그런 짧은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이 지지자들이 일시적으로 희망을 얻고, 그러니까 뭐 물론 당연히 무조건 된다 뭐 아니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같이 마음이 이렇게 모였다는 게 전 되게 큰 의미가 있다 보거든요.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희망도 줬는데 실망도 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강남병이라는 데가 예전에 이제 오세훈 뭐 이런 분이 당선되고 사퇴하세요. 막 유명하신 모 의원님이 하시던 데고 그런 데인데 요번에 제가 왔을 때 사람들이 좀 기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초반 갈수록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고 지지자들이 야, 제 정도라고 하면 보수 쪽 후보도 좋아할 만하다. 네. 그러니까 당 이름만 빼면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뒷장에는 이제 스펙만 딱 넣고 보면 동네 어른들이 좋아하다 뒷장 딱 보다 아이 뭐 이런 분위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당만 바꾸면 뭐 이런 거에서 그 관념만 깨트리면 혹시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막판에는 되게 그런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 감각 없는 기대를 했었고 지지자들도 엄청나게 이제 되게 응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어느 날 이제 벤츠 S 클래스가 쫙 타고 가다가 딱 멈춰갖고 이제 창문을 딱 열고 응원합니다 막 하고 가는 거예요. 오. 그 얘기를 거기서 딱 했더니 그 다음부터 외제차들이 맨날 내려 창문을 좀 자기가 좋은 차다라고 생각하는 만한 분들은 이제 자신 있는 거지. 그래갖고 창문을 쫙 열리고 이제 유세를 하고 있으면 뭐 응원합니다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전화 왔어요. 야 그 벤츠 S 클래스 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 아니었는데 아우 맞아요 그랬더니 그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얘기했다고. 그래갖고 사실 그래갖고 어느 날은 딱 가면 또 그 벤츠 S 클래스에 저 그분 딸이에요 하면서 이제 오신 분도 있고. 와.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이제 그 동네에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제가 어마어마한 차이로 떨어졌어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로 떨어졌고 지지자들이 아 여기는 정말 안 되는 데구나. 그러니까 좀 건방지게 얘기하면 아 김한규가 나름 여기에 최적화되는 후보라고 생각했는데 김한규가 안 되는 거면 지금 지형에서는 당분간 진짜 어렵겠구나.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 정도가 직접 출마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당시에는 이제 문 대통령이 지금보다도 더 지지율이 높을 때니까 이제 문 대통령 수준이 와야 되는데 여기 뭐 지금 이제 대통령 끝나고는 이제 국회의원 안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지역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이 약간 패배감이 좀 있어요. 사실 그것도 장기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반대로 광주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무하기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진짜 미친 듯이 했는데 사실 선거란 게 냉혹하게 이제 결과로 당선자를 못 내니까 아쉽고 제 지역이 서울에 유일하게 시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민주당 지역구예요. 진짜 네. 험지 중에 네, 험지로. 그래서 서울이 총 이제 49개 지역구인데 이제 그 중에서 유일하게 시의원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저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제 지방에 좀 네. 경상도 이쪽 권에서도 살아보고 이렇게 하다 그러셨군요. 보니까 네. 그 당만 바꾸면 참 좋을 텐데라는 말이 되게 아프게 네. 와닿고 네. 정말 공감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약간 화나는 부분은 저쪽 당은 진짜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 네. 하잖아요. 그렇게 빨갱이 장사 다 해놓고 총풍 사건 일으키고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에서 온 사람 꽂아놓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아까운 인재들이 떨어진다는 게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 근데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전혀 대안 세력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이제 강남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사실 토론 선거 때 저도 첫 출마라 잘 모르고 토론회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토론회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잘했어요. 네. 그래갖고 그게 막 10만 회 이상 이제 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 정도 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안 보는 프로그램거든요. 국회의원 네. 토론회 지역구 하시는 거 안 보셨을걸요? 지역구 국회의원 저는 지역구가 좀 좋은 데입니다. 핫한 데예요? 종로구예요. 뭐 근데 이낙연 황교안 꼭 볼 필요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오히려 또 그러니까. 네,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데 되게 많이 봤는데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표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제가 그걸 잘했다 할지라도 저한테 표를 주진 않더라 저쪽 사람들이. 그래서 제 지역이 우리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있는 도곡동 그다음에 삼성동 아이파크 엄청나게 고급 거기 그다음에 음마 아파트 뭐 재개발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는 대치동 이렇게 세 군데로 이어져 있어요. 어느 한 군데도 뭐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저희 지역에는 재래시장이 하나도 없어요. 강남 갑을 병이 있는데 갑 을에는 재래시장들이 있어요. 병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유일한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 정도로 좀 이제 생활 문화 수준이 조금 다른 데라서 좀 어렵고 제가 타워팰리스에서 선거 운동을 할 때
제가 거기 파란 잠바를 입고 타워팰리스 안에 누가 데리고 들어가 줬어요. 그랬더니 막 수희 아저씨가 잡는 거예요. 왜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이제 딴 분이 뭐 아는 사람이라 데려왔다고 하고 네. 제가 타워팰리스 안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거기도 뭐 상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식사를 하고 거기를 막 이렇게 돌아다녔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전직 국회의원이래요. 저쪽 당 출신에. 그래서 거기랑 같이 식사하신 분이 하도 신기해서 불렀다고. 내가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민주당 후보가 여기 들어와서 선거운동하는 거 처음 봤다고. 와. 그렇지 진짜.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안 뽑을 건데 뭐하러 그런 네. 헛고생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고 나는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타워팰리스는 그 안에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는 그 안에 선거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 투표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네. 딱 거기 투표소 거를 열어보면 그쪽에서 몇 퍼센트를 얻은지 딱 알 수 있잖아요. 예. 11% 얻었어요. 11%. 그래서 저는 법조인들이 거기 많이 살았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가족만 해도 네. 꽤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뽑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법조인들이 저를 안 뽑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일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슬프죠. 너무 네. 슬프면서도 참 이게 되게 걱정도 많이 되네요. 그 아까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김한규가 안 됐는데 그 지역 누가 가서 어떻게 하냐. 뭐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생긴 걸로 하면 뭐 오영환을 보내거나 뭐 오영환 의원을 보내거나 뭐 그런 것도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긴 걸로 저보다 나은 사람 뭐 이런 거 아니면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 키가 큰 사람 한준호 의원님 생긴 거랑 키 다 크니까 한준호 의원님 뭐 이렇게 지금 약간 네. 약간 가방 던지시는 거야. 그러면 영화나 다음엔 네가 여기 와 약간 이 정도 힘들지 내가 일로 와봐. 내가 이 정도 할게. 아이 그게 보였어요. 네. 아이 오영환 의원님 참 잘생기고 정말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다 좋아하고 진짜 만나보면 약간 인간계가 아닌 느낌이에요. 생긴 거. 그러니까 사실 오영환 의원님은 잘생겨서 된 게 아니라 이 소방관으로서의 어떤 소명의식과 사명감 그리고 그동안까지 희생한 삶과 그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건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가려지죠. 잘생긴 것만 보여. 이렇게 같이 유튜브를 한번 하고 나서 사람들이 나름 그래도 저랑 나가면 농담 삼아 너랑 나가서 싫어 막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오영환 의원하고는 다시는 방송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다음번에 오영환 의원 난안 나와요, 모이실 건데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저 김성희 대변인님도 한번 나오셨는데 네. 그때 나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그래서 지금 해뜰날 코너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뭐 김윤 의원이나 김윤 국민의당 아니, 서울 지역위원장. 예, 그분께서 나오실 때는 네. 그래도 자기가 할 얘기가 있고 자기를 빛내주는 존재인데 김한규 대변인님이 더 되게 안 좋다는 짜증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 김성희 대변인님하고는 사실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좀 돼요. 그래서 뭐냐면 상대방들이 좀 뭐 비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그냥 말을 못하게 오디오를 약간 섞이게 그냥 김성희 의원님은 계속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해갖고 안 들리게 하는 걸로 이제 딱 하시고 저는 이제 법률적인 이슈로 공격을 하고 약간 시원한 얘기 사이다 같은 얘기는 김성희 대변인님이 되게 잘하시고 그래서 그거는 저도 사실 되게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둘이 당은 다른데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저도 참 그거는 궁금한데 왜 당을 계속 나눠 있을까요?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최근에 그런 궁금증이 계속 들어요. 왜 당대표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시나? 왜냐하면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4월에. 예.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 본인도 이렇게 나름 이제 지금 사실 국민의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다 세석 의석을 갖고 있고 다 비슷한 당이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도 사실 열린민주당하고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데 네. 김성애 대변인님하고 같은 방을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이 싫어하신다니까요. 무슨 소리야 이게 이럴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나름의 우리가는 서로 역할 분담이 있어요. 네. 아니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왜냐면 김성희 대변인님도 이렇게 냉철한 분석 같은 거 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계속 끼어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서 다른 분들이. 워낙 이 법률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김성애 대변인님도 부담스러운 거야. 제가 아까도 이제 대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이제 법조인들이 별로 없으시니까 법조인 패널들이 보통 정치권에 되게 많지만 방송계에 하여튼 거기는 없으니까 하여튼 제가 좀 뭐 여당이 사실 불편한 이슈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럼요. 그럼 일단 법률 얘기로 막 복잡하게 해요. 그러면 상대방들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이런 표정을 짓 때 상대방이 이론을 제기하려고 하면 그거 법률 찾아봤냐고, 그거 뭐 봤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제 김윤 이제 그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막 봤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눈빛이 흔들려. 안 봤어. 그러면은 내가 더 세게 얘기하면 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역시 기사를 보셨겠지 기사를. 아. 보통은 네. 사실 법률까지 다 찾아볼 시간이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 다음에 법률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부터 헷갈릴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일반인들은. 맞아. 그렇기 외람되지만 때문에. 근데 그분은 기사도 안 보시고 그냥 약간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안철수 측근이래요. 안철수. 전 그분 이름만 들어도 웃겨요 이제. 네. 네. 표정이 상상이 가. 근데 밖에서는 사실 정치인들끼리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밖에서는 사실 농담도 하고 그냥 웃으면서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떨어진 사람들. 그래갖고 아. 약간 서로에 대한 동병상련 이게 상당히 강해요. 예. 다음번에는 거기서 탈퇴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거리 좀 그러니까 두시죠. 무조건 탈퇴하시고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저희가 더 많은 얘기를 너무 궁금한 게 진짜요? 많은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네. 수다를 너무 많이 떨었구나. 나 네. 근데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아, 많은데. 진짜 많아요. 저 지금 왜냐면 이게- 왜냐면 네. 제가 페이스북을 봤단 말이에요. 대변인님 페이스북을 막 보면서 약간 센터 부심이 좀 있으신 것 같다. 사진 찍을 때 지금 오늘도 그 센터 자리 드린 겁니다. 좋아라. 저희 그 이 못다한 얘기는 네. 한번 또 꼭 모시는 걸로 진짜 한 아, 번만 더 진짜요? 시간 내주시면 다음번에 더 재밌는 진짜 얘기. 아깝네. 너무 아쉽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이게 아까 이 옆에서 네. 무슨 천국에서 라면 먹으면서 오늘 할 얘기 이렇게 쫙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이거 하기 전에 딴 것만 해갖고 이거 하나도 못했는데. 다음에 그러면 약속을 한번 해주세요. 다음번에는 이 실시간으로 혹시 되면 네. 그때는 좀 질문도 오. 받아갖고 그때 이렇게 모시면 어떨까. 너무 네. 좋습니다. 오늘 이걸 보신 분들 우리 김한규 대변인님 이렇게 든든하게 잘하고 계신다는 거 알아주시고 내년에 꼭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내년이 되나요? 그쵸 네. 이제 큰일이네. 왜냐면 예. 제가 청년 전략 공천을 받았는데 이젠 더 이상 청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당에서 청년 대변인을 줬다가 저 이제 청년 아닌데요라고 했더니 당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웃기게 얘기하면 제가 그냥 외모를 보고 청년이 아닐 거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당내 기준으로 청년은 네. 되게 나이가 높으니까. 맞아. 근데 내년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청국장에 나올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저희는 여기 네? 일단 여기 나오시면 다 청년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전혀 모르실 것 같아요. 딱 보실 때도. 네. 네. 아무튼 아, 갑자기 김성희 이렇게 대변인 저보다 좀 더 나이가 있으시구나 연식이. 근데 안 그래도 2살 차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되게 안 좋아하셨어요. 그런 아, 얘기하시면 예. 안 좋아하십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끝내야 돼서 진짜 아쉬운데 너무 저희 못다한 얘기는 내년에 꼭 모시는 걸로 하고 네. 우리 김한규 대변인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쉬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막 준비한 질문 진짜 많았는데 네. 다음번에 꼭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실 말씀? 저는 그냥 지금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해요. 뭐 그 의무감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의미 있고 나는 이게 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안 돼서 사람들 되게 안타까워하고 불쌍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다 내년에 불러주신다니까 내년에는 이거 준비한 거 이거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번 나오셔야지 이거 다 할 수 있을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청국장 55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김한규 대변인님 다음번에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딱 정해서 그대로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의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